3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 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4편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그 중에서 제8화 과학적 관리에 대한 탐구. 과학적 관리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부제가 붙었네요. 관리회계학의 시작. 1900년 초 미국 회사 설립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투쟁을 벌여서 만들어낸 유한책임 회사 제도, 즉 주식회사 제도는요, 미국에 와서는 출생 신고하듯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주마다 회사를 유치해서 세금을 더 걷고 싶었고 회사법을 관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증권거래소가 급성장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NYSE가 급성장하는데 1863년 남북전쟁이 끝날 때죠. 이때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가 설립이 되고요. 지금 현 위치로는 월스트리트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한 7년, 8년 있다가 세계 최대 증권 시장이 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제 자본 조달을 합니다.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인데요. 아주 조그마한 길거리죠. 이게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 NYSE입니다. 이거는 아마 전산화되기 전에 증권거래소 내부의 모양이죠. 이거는 뭐예요? 전산화되고 나서 이런 모양입니다. 공인회계사 제도도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영국 전역에 회계법인이 등장했습니다. 딜로이트,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지금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죠. 어니스트형 이런 건 지금까지도 있죠. 그리고 영국의 공인회계사 제도, 차터드 어카운턴트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40년 있다가 프라이스워터하우스가 미국의 지사를 설립하고 87년에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가 설립됩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탄생된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제도가 되려면 법적으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뭐 입법이 되진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모여서 공인회계사를 만든 거죠. 회계제도가 아주 허술했습니다. 밸런스 시트, 대체제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개한 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공개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회계 양식이 통일되지 않아갖고 서로 비밀 문서에 있는 거죠. 원래 재무회계라는 건 뭐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회사 내에서 회계 기준을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또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한 후에 증권거래소, 즉 주주들한테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겁니다. 물론 주주도 있고 채권자, 잠재적 투자자도 있겠죠. 그런데 당시의 재무회계는 엉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회계팀과 공인회계사가 같이 만들었어요. 재무제표를. 감사할 사람이 같이 만들어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준 게 아니고 제공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대주주한테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이죠. 그냥 뭐 카더라 정보만 얻는 거죠.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관리회계는 어떻게 발전했냐 한번 볼까요? 즉 과학적 관리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계학의 학문적 분류를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재무회계라 그럽니다. 그 반면에 주식회사 내부에서 경영자가 의사결정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관리회계라 그럽니다. 이 두 회계학은 완전히 틀립니다. 재무회계를 보면요, 일단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화폐 단위로, 즉 달러, 원, 옌 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회계 기준을 따라야 되고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재무회계의 특징인 반면 관리회계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어요. 내부를 위한 회계고요. 단위 제한이 없어요. 숫자, 개수 뭐 이런 거. 기준도 없어요. 회계 기준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관리회계 연구하는 건 참 어려워요. 사례 정도밖에 못하죠. 안에 들어가서 하기는 참 힘듭니다. 자료가 공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대 기업들은 이렇게 엄청난 지점, 엄청난 자산, 엄청난 상품, 그리고 수많은 종업원, 철도회사 같은 경우는 25만 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하죠. 관리가 필요하면은 반드시 우리 회계학은 따라붙습니다. 어떻게? 드디어 관리회계가 탄생합니다. 20세기 초에 관리회계는 쑥쑥 자랐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직원, 상품, 판매망, 공장 이런 것들이 쫙 있으면요. 관리자는 원가가 얼만가, 생산을 몇 개 해야 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베들레헴 제철소에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죠. 1800년도 말 1900년 초입니다. 바로 이 회사입니다. 이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었답니다. 정신없죠? 이거 뭐 제철소라고 할 수 있어요? 고물상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제철소에 한 노동자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기 주위의 친구들을 보니까 다 태업을 하거든요. 태업이 뭐예요? 슬로우 다운 하는 거죠. 천천히 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천히 일을 할까 궁금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어요. 열심히 일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고용주, 즉 관리자들도 얼만큼 일을 해야지 적정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초고속으로 관리자가 됐습니다. 6년인가 7년 만에 관리자가 돼갖고 잘 보니까 비효율적인 경영 때문에 이거 엄청난 낭비가 있구나. 그러면서 한번 노동이라는 거를 연구해보자. 노동에 대해서 수치를 도입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즉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태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작업장의 작업을 관찰하고 그리고 스톱워치를 들고 다니면서 동작을 분석하고 동작별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이걸 지금 요새는 모션 스터디, 타임 스터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갖고 효율적인 작업 방식과 작업량을 도출했습니다. 즉 표준을 결정한 거죠. 이런 일은 몇 초에 할 수 있다. 그분은 이렇게 동작을 연구하고요. 또 스톱워치로 잰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유명한 프레드릭 윈슬로우 테일러입니다. 필라델피아 출신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왜? 눈이 나빠갖고요. 그리고 기계공으로 시작했는데 미드베일과 베들레헴 철강회사로 노동자로 시작해서 6년 만에 수석 엔지니어가 된 아주 능력 있는 분이죠.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아주 근엄하고 냉철하게 생겼죠. 예, 냉철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스포츠맨, 또한 굉장한 발명가였습니다. 스포츠맨이요. US 테니스 대회에서 복식 우승을 했답니다. 그리고 철강 엔지니어로 이런 발명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40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살아있는 나무 옮기는 장비, 숟가락 모의 테니스 라켓, Y자형 퍼터 등등 생활형 발명을 많이 했습니다. Y자형 퍼터, 이분이 골퍼였답니다. 본인이 골프를 치는데 퍼팅하니까 잘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퍼터라는 건 아무렇게나 해도 되잖아요. 홀 안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겨드랑이에도 끼고 치네요. 성공을 못했길래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지 않죠. 1911년에 과학적 관리론을 발간합니다. 즉 자기가 연구한 걸 다 모아서 책을 만드는데 이 과학적 관리에 미국 경영가들은 열광합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원가를 내릴까? 어떤 책이 나왔는데 굿뉴스, 복음서가 하나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서 1911 책이 나오자마자 스톱워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기업마다 다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한번 재본 겁니다. 국제적으로도 인기가 있어요. 일본,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는요 테일러를 존경했답니다. 네, 과학적 관리는 최초의 국제적인 경영 이론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직관이나 경험으로 주관적 요소로 관리를 했는데 과학적 관리는 어떻게 하냐? 기본 요소를 찾아내고 노동자들한테 이런 걸 교육시킨 겁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흔히 테일러 방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은 과학적 관리라는 말보다 테일러 방식인데요. 그리고 이분의 철학에 중요한 건 뭐냐? 노사가 공평하게 이익을 배분하자. 즉 과학적 관리로 생산성이 올라서 이득이 생기면은 그거를 노사가 나누자. 그래야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 분석하는 게 기본 요소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타임 모션 스터디를 하고 두 번째는 표준화를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스탠다드를 만들어내고 마지막으로 성과보급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성과자한테는 월급을 더 주는 거죠. 베들레헴 철강 사례가 이렇게 됩니다. 92파운드 철괴를 옮기는데요. 기존에는 12.5톤 옮기다가
47.5톤. 이게 몇 배예요? 거의 3배 이상을 늘어나죠. 거의 4배네요. 4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월급도 1.15달러에서 1.85달러로 늘어났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놀고 있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럼 월급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법의 bright side, 명은 뭐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원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제품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노동자 임금이 오르니까 이제 노동자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결국 대량 생산 시대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 반면에 어두운 곳, 다크사이드, 비인간화, 금전, 욕구무시, 신뢰결핍, 존경결핍, 즉 인간과 기계가 협동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기계가 똑다 이런 얘기죠. 인간성 무시. 그래서 학자들은요, 초기 맨머신 시스템이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화가 재밌죠? 네, 뭐예요? 줄을 쭉 서 있는데 첫 번째 친구가 와서 인사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스타버치한테 인사를 하니까 너 3분 늦었어. You are 3 minutes late to the meeting. 그러니까요, 뒤에서 뭐라 그래요? Why we are worshiping this guy? 이 친구한테 왜 우리가 인사해야지? 스타버치가 금지됐습니다. 어떻게 금지됐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또 반대를 하니까. 누가 반대해요? 노조 이런 데서 인간성 말살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청문회 열린 다음에 스타버치 사용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1949년에 폐지됩니다. 이런 스타버치를 못 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스타버치 사용 금지. 웃기네. 이미 스타버치 세상, 과학적 관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가가 다음의 주제입니다. 다음의 주제가 뭐냐? 4-9와 포디즘이 바꾼 세상. 재밌겠죠?